안녕하세요. 라이프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해변의 카프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15살 소년이라 불리는 주인공. 카프카는 어느 날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섭니다. 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과 꿈,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 책은 단순한 성장소설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선 한 소년의 이야기이자 무의식과 운명, 상처와 치유에 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소설은 두 개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카프카 소년의 도망과 자아 찾기,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노인 나카타의 이상한 모험.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듯 보이지만 점점 하나로 연결되어 갑니다. 해변의 카프카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정말 나의 길인가? 책은 우리 안의 깊은 무의식을 자극하며 읽는 내내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을 선물합니다. 읽고 나면 명확한 해석보다 자신만의 느낌과 여운이 오래 남는 작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카프카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오늘 해변의 카프카에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까마귀라고 불리는 소년. 그래, 돈 마련은 그럭저럭 끝냈단 말이지. 하고 까마귀라고 불리는 소년은 말한다. 다소 느릿느릿한 평소의 말버릇이 그대로 드러난다.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나서 입의 근육이 미처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와 같은 말투다. 하지만 그건 일부러 능청을 떠는 것뿐이고 늘 그렇듯이 실제로는 온몸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깨어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얼마나? 나는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대답한다. 현금이 40만 원 정도. 그 밖에 현금으로 뺐을 수 있는 은행 예금이 약간. 물론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급한 대로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 나쁘지 않군. 급한 대로 말이야. 까마귀라고 불리는 소년은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 돈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가 주고 간 돈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까마귀 소년이 말한다. 맞아, 그 돈은 아니야. 라고 나는 말한다. 까마귀 소년은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조금 삐죽거리며 주변을 둘러본다. 그 돈의 출처는 여기 누군가의 서랍 속일 것 같은데. 나는 대답을 않는다. 물론 그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다. 말을 빙 돌려 묻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말투로 나를 놀리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좋아. 하고 까마귀 소년은 말한다. 넌 그 돈이 꼭 있어야 하지. 절실하게 말이야. 그리고 넌 그 돈을 손에 넣었어. 빌렸든 말없이 슬쩍 했든 또는 훔쳤든 아무렴 어때? 어차피 그건 내 아버지 돈이니까. 그 정도면 급한 대로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그 40만 원인지 얼만지를 모두 쓰고 나면 어떻게 할 작정이지? 지갑 속의 돈이 설마 숲속의 버섯처럼 자연히 불어날 리도 없고 말이야. 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잘 곳도 필요하잖아. 돈은 곧 바닥이 나게 돼 있어.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할 거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할 거다. 라고 까마귀 소녀는 앵무새처럼 내 말을 묵창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아마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하고 나는 말한다. 까마귀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이봐, 넌 좀 더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해. 15살짜리 소년이 머나먼 낯선 고장에 가서 도대체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넌 아직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잖아. 누가 그런 인간을 고용하겠어? 나는 얼굴이 조금 붉어진다. 나는 금세 붉어진다. 어쨌든 좋아. 하고 까마귀 소녀는 말한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답답한 얘기만 늘어놓아 봐야 소용없으니까. 넌 이미 마음을 정했어. 이제 남은 건 그걸 실행하는 일뿐이야. 무엇이 어떻게 되든 내 인생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지. 그래, 어쨌든 이것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지금부터 넌 무척 터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있어.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어. 하고 나는 말한다. 분명히. 하고 까마귀 소녀는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넌 무척 강해졌어.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까마귀 소녀는 말한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넌 아직 15살 아니냐고. 내 인생은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된 거나 다름없지. 내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엔 잔뜩 넘쳐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지금 너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 서재의 낡은 가죽 소파 위에 나란히 앉아 있다. 까마귀 소녀는 그 자리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곳에 있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무척 좋아한다. 지금은 꿀벌 모양의 유리 문진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물론 우리는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서재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지만 나는 말한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 집에서 나가야만 해.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하고 까마귀 소녀는 맞장구를 친다. 문진을 테이블 위에 놓고 머리 뒤에서 손에 깍지 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 또 내 결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아무리 멀리 간다 해도 내가 집에서 도망칠 수 있을지 어떨지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멀건 가깝건 거리 같은 건 너무 기대할 게 못 된다고 생각해. 나는 새삼스럽게 거리에 대해서 생각한다. 까마귀 소녀는 한숨을 한 번 쉬고 나서 손가락 끝으로 양쪽 눈꺼풀을 누른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어둠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늘 하던 게임을 하자. 라고 그는 말한다. 좋아. 하고 나는 말한다. 나도 그와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크게 쉰다. 내 말 잘 들어. 엄청나게 지독한 모래 폭풍을 상상해봐. 하고 그가 말한다. 다른 모든 일은 모두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이야. 그가 시키는 대로 엄청나게 지독한 모래 폭풍을 상상한다. 다른 일은 모두 완전히 잊어버린다. 내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내 속은 텅 빈 것 같다. 모래 폭풍이 곧 머리에 떠오른다. 늘 그랬듯이 나와 까마귀 소녀는 아버지 서재의 낡은 가죽 소파 위에서 그 모래 폭풍을 함께 상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명이란 끊임없이 진행하는 방향을 바꿔가며 어느 특정한 지점에 집중되는 국지적인 모래 폭풍과 비슷하지. 하고 까마귀 소녀는 나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어떤 경우에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로를 바꿔가는 국지적인 모래 폭풍과 비슷하지. 너는 그 폭풍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폭풍도 내 도주로에 맞히듯 방향을 바꾸지. 너는 다시 또 모래 폭풍을 피하려고 내 도주로의 방향을 바꿔버린다. 그러면 폭풍도 다시 내가 도망치는 방향으로 또 방향을 바꾸어 버리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마치 날이 새기 전에 죽음의 신과 얼싸안고 불길한 춤을 추듯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폭풍은 어딘가 먼 곳에서 찾아온 너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 폭풍은 그러니까 너 자신인 거야. 내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든 걸 체념하고 그 폭풍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서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눈과 귀를 꽉 틀어막고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가는 일뿐이야. 그곳에는 어쩌면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시간조차 없어. 거기에는 백골을 분쇄해 놓은 것 같은 하얗고 고운 모래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고 있을 뿐이지. 그런 모래 폭풍을 상상하란 말이야. 나는 그런 모래 폭풍을 상상한다. 하얀 회오리 바람이 하늘을 향해 굵은 동아줄처럼 수직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다. 나는 두 손으로 눈과 귀를 꽉 틀어 막는다. 몸 안으로 그 고운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 모래 폭풍은 이쪽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자꾸자꾸 다가온다. 나는 그 폭풍의 압력을 멀리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막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윽고 까마귀 소년이 내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는다. 그러자 모래 폭풍은 사라진다. 나는 아직도 눈을 감은 채로 있다. 넌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15살 소년이 되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터프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 스스로 이해해야만 하는 거다. 알겠지? 나는 그냥 잠자코 있다. 까마귀 소년의 손의 감촉을 어깨 위에 느끼면서 이대로 천천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넌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15살 소년이 된다. 하고 까마귀 소년이 잠들려고 하는 내 귓가에 조용히 속삭인다. 내 마음에 짙은 남색 글자로 한 땀 한 땀 문신을 새겨 넣듯이. 그리고 물론 너는 실제로 그놈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될 거야. 그 맹렬한 모래 폭풍으로부터. 형 이상학적이고 상징적인 모래 폭풍을 뚫고 나가야 하는 거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놈은
1000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내 생사를 찢게 될 거야.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피를 흘리고 너 자신도 별 수 없이 피를 흘리게 될 거야. 뜨겁고 새빨간 피를 너는 두 손으로 받게 될 거야. 그것은 내 피이고 다른 사람들의 피이기도 하지. 그리고 그 모래 폭풍이 그쳤을 때 어떻게 자기가 무사히 빠져나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너는 잘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아니, 정말로 모래 폭풍이 사라져 버렸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게 되어 있어.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확실해. 그 폭풍을 빠져나온 너는 폭풍 속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너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래, 그것이 바로 모래 폭풍의 의미인 거야. 15번째 생일이 돌아왔을 때 나는 집을 나가 멀고 낯선 도시로 가서 자그마한 도서관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된다. 물론 순서에 따라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요점만 말한다면 대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15번째 생일이 찾아왔을 때 나는 집을 나와 멀고 낯선 도시로 가서 자그마한 도서관의 한쪽 구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어쩐지 옛날 동화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어떤 의미로는 옛날 이야기는 아니다. 제1장 15세 생일날의 가출. 집을 빠져나올 때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들고 나온 것은 현금만이 아니었다. 오래되고 자그마한 순금 라이터와 날카로운 칼날의 잭나이프. 그건 사슴의 가죽을 벗길 때 쓰는 칼인데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묵직하니 중량감을 느낄 수 있고 칼날 길이는 12cm나 된다. 외국 여행 갔을 때 사온 기념품일까?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성능이 뛰어난 손 전등도 갖고 가기로 했다. 선글라스도 나이를 숨기기 위해서 필요하다. 짙은 하늘색 레보 선글라스. 아버지가 아끼는 롤렉스 시계의 시 오이스터를 가지고 갈까 하고도 생각했지만 망설인 끝에 그만두었다. 그 시계의 기계로서의 아름다움에 강렬하게 매료되었지만 쓸데없이 값비싼 물건을 몸에 지녀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실용성을 생각한다면 내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스톱워치 장치가 달린 카시오의 플라스틱 손목시계면 충분하다. 오히려 그쪽이 훨씬 쓰기 편할 것이다. 그렇게 단념하고 롤렉스를 다시 서랍에 넣는다. 그 밖에는 어렸을 때 누나와 둘이서 나란히 찍은 사진, 그 사진도 책상 서랍 안쪽에 들어있었다. 나와 누나는 어딘지 모를 해안에서 즐거운 듯이 웃고 있다. 누나는 옆을 보고 있어서 얼굴 반쪽이 어둡게 그늘져 있다. 그 때문에 웃는 얼굴이 한가운데서 잘린 것처럼 찍혀 있다. 교과서에 실린 사진에서 본 그리스 연극의 가면처럼 그 얼굴에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 빛과 그림자, 희망과 절망, 웃음과 슬픔, 신뢰와 고독.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똑바로 카메라 쪽을 보고 있다. 해안에는 우리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와 누나는 수영복을 입고 있다. 누나는 빨간 꽃무늬의 원피스형 수영복을, 나는 보기 싫은 푸른색 헐렁헐렁한 수영 팬티를 입고 있다. 나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다. 플라스틱 막대기처럼 보인다. 흰 거품이 된 파도가 발 주위를 적시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그런 사진을 찍은 것일까? 왜 나는 그렇게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그처럼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 어째서 아버지는 이 사진만을 늘 쓰는 책상 서랍 속에 남겨두었을까? 모든 것이 수수께끼 투성이다. 나는 아마 3살, 누나는 9살쯤 됐을 무렵 같다. 나와 누나는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것일까? 나한테는 가족과 함께 바다로 놀러 갔던 기억이 전혀 없다. 가족과 함께 어딘가에 간 듯한 기억조차 없다. 아무튼 나는 그런 사진을 아버지 곁에 놔둔 채 떠나고 싶지는 않다. 그 오래된 사진을 지갑 속에 집어넣는다. 어머니 사진은 없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찍혀있는 사진은 한 장도 남기지 않고 버린 것 같았다. 잠깐 생각해보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기로 한다. 없어진 걸 알게 되면 아버지는 전화회사에 연락해서 계약을 취소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만 나는 일단 휴대전화를 배낭에 집어넣었다. 충전용 어댑터도 집어넣었다. 어차피 가벼운 물건이니까 짐이 될 것도 없고 못 쓰게 되면 그때 버리면 된다. 배낭에는 꼭 필요한 것만 챙겨 넣는다. 옷을 고르는 것이 가장 어렵다. 속옷은 몇 벌이나 필요할까? 스웨터는 몇 벌쯤 필요할까? 셔츠는? 바지는? 장갑은? 머플러는? 반바지는? 오버코트는?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커다란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얼핏 봐도 나는 가출한 소년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낯선 고장을 어정거리며 돌아다니고 싶지는 않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금세 누군가의 주의를 끌게 될 것이고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즉시 집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다. 아니면 그 고장에 변변치 못한 무리들과 어울리게 될지도 모른다. 추운 고장으로는 가지 않는 게 좋다.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쉬운 일 아닌가? 아무데나 따뜻한 곳으로 가자. 그러면 코트 따위는 필요 없다. 장갑도 필요 없다. 추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옷의 양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세탁하기 쉽고 금세 마르고 될 수 있는 대로 부피가 작은 얇은 옷을 골라 작게 접어서 배낭 속에 집어넣었다. 그 외에는 봄, 가을, 겨울 언제나 쓸 수 있고 바람을 빼면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3계절용 침낭, 간단한 세면도구 세트, 판초, 공책과 볼펜, 녹음을 할 수 있는 소니 MD 워크맨, 10장가량의 디스크, 음악은 꼭 필요하다. 예비용 충전식 전지, 대충 그 정도다. 캠프용으로 조리할 때 쓰는 도구 같은 건 필요 없다. 너무 무겁고 부피도 너무 크다. 먹을 것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나는 소지품 리스트를 줄여나갔다. 여러 가지를 추가했다가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지웠다. 다시 많은 걸 추가하고 또다시 줄여나갔다. 15살의 생일은 가출하기에는 안성맞춤의 시기처럼 생각되었다. 그보다 이르면 너무 빠르고 그보다 늦으면 대부분의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2년 동안 나는 그날을 위해 집중적으로 몸을 단련해왔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유도교실에 다녔고 중학생이 되고 나서도 얼마 동안은 계속해왔다. 그러나 학교 스포츠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간이 있으면 혼자 운동장을 달리고 풀에서 수영을 하고 구청 체육관에 가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며 근육 단련에 힘썼다. 그곳에서는 젊은 코치들이 무료로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이랑
기구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떻게 하면 온몸의 근육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 어떤 근육이 평소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근육이 기구가 아니면 강화할 수 없는 것인지, 그들 코치들은 올바른 벤치프레스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원래 키가 컸고 일상적으로 운동을 한 덕분에 어깨 폭도 넓어지고 가슴 둘레도 커졌다.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넉넉히 17살로 보일 것이다. 만일 내가 15살이고 그대로 15살처럼 보인다면 가는 곳마다 틀림없이 귀찮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체육관 코치와 주고받는 말이나 하루 건너 집에 오는 파출부 아주머니와 간단하게 주고받는 말을 빼고는, 그리고 학교에서 꼭 필요한 대화 말고는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있다. 한 지붕 밑에 살고는 있지만 생활하는 시간대가 완전히 달랐고, 아버지는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아틀리에에서 틀어박혀 살다시피 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나는 아버지와 부딪히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고 있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주로 상류 가정이랄까, 혹은 그저 단순한 부잣집 아이들을 모아놓은 사립중학교였다. 어지간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고등부까지 진학할 수 있다. 모두 가지런하고 예쁜 치열을 지닌 얼굴에 깨끗한 옷을 입고 주고받는 이야기는 따분하기만 했다. 물론 우리 반 아이들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내 주위에 높은 벽을 쌓아놓고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도 그 벽을 넘어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나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 턱이 없다. 그들은 나를 슬슬 피하고 경계했다. 그렇지 않으면 불쾌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나를 두려운 존재로 여겼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모두가 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걸 오히려 고마워했다. 나는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었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에는 언제나 학교 도서실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 탐독했다. 그래도 학교 수업만은 꽤 열심히 들었다. 그건 까마귀 소년이 강력히 권했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이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확실히 그래. 교사들도 거의 다 별로 신통치 않은 무리들이야. 그건 알고 있지. 하지만 내 말 잘 들어. 넌 가출을 할 거잖아.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학교에 다닐 기회라고는 아마 없을 테니까 교실에서 배우는 것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흡수해 두는 것이 좋아. 너는 그냥 수분을 빨아들이는 흡수지가 되는 거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까는 나중에 가서 결정하면 되니까 말이야. 나는 그 충고를 따랐다. 나는 대체로 까마귀 소년이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하면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정신에 집중하고 뇌를 늘 무슨 말이든 모두 빨아들일 수 있는 해면 상태로 해놓고 선생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머릿속에 스며들게 했다. 그 말들을 한정된 시간 안에 이해하고 기억했다. 덕분에 나는 교실 밖에서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험 성적은 언제나 우리 반의 상위권에 속했다. 근육은 금속을 섞은 것처럼 단단해지고 나는 점점 더 과묵해져 갔다. 감정의 기복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선생님이나 내 주변의 같은 반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훈련했다. 이윽고 나는 거칠고 황량한 어른의 세계로 밀려들어가
거기서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누구보다도 터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거울을 보면 내 눈이 도마뱀 같은 차디찬 빛을 띠며 표정이 좀 더 딱딱해지고 엷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한 번도 웃지를 않았다. 남을 대할 때나 내 자신에 대해서나 웃음은커녕 미소조차 지은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런 조용한 고립을 늘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 주위에 빙 둘러쳐 놓은 높은 벽이 간단하게 허물어진 일도 있었다. 여러 번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이따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럴 때에는 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고 나는 알몸인 채로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버릴 때도 있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것도 여간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다. 더욱이 그럴 때는 예언이 있었다. 예언은 언제나 시커먼 물처럼 거기 있었다. 예언은 시커먼 비밀의 물처럼 언제나 거기 있다. 평소에는 어딘지 모르는 장소에 몰래 숨어 있다.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 소리도 없이 넘쳐 흘러 내 세포 하나하나를 차디차게 적시고 너는 범람하는 그 잔혹한 물속에 빠져 허덕이게 된다. 너는 천장에 있는 공기구멍에 매달려서 밖의 신선한 공기를 필사적으로 들이마신다. 그러나 거기에서 빨아들이는 공기는 바싹 메말라 있어서 내 목구멍을 뜨겁게 태운다. 물과 갈증, 차가움과 뜨거움이라는 대립적인 요소가 힘을 합쳐서 동시에 너에게 덤벼든다. 세계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너를 받아줄 공간은 그건 아주 조그만 공간이면 되는데 어디에도 없다. 내가 목소리를 구할 때 거기 있는 것은 깊은 침묵이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구할 때 거기에는 끊임없는 예언의 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가 이따금 내 머릿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비밀 스위치 같은 것을 누른다. 내 마음은 오랫동안 내린 비로 범람한 큰 강물과 비슷하다. 지상의 표지판이나 방향판 같은 건 하나도 남김없이 그 탕류 속의 모습을 감추고 이미 어딘가 어두운 장소로 옮겨져 있다. 그리고 비는 강 위로 계속 억수같이 퍼붓고 있다. 그런 장막 광경을 뉴스 같은 데서 볼 때마다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꼭 그대로다. 그게 바로 내 마음과 같은 거야. 하고. 집을 떠나기 전에 욕실에서 비누로 손을 씻고 세수를 한다. 손톱을 자르고 귀 청소를 하고 이를 닦는다. 시간을 들여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깨끗하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도 있다. 그러고 나서 세면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거기에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사실은 어머니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유전으로 물려받은 얼굴이 있다. 아무리 거울 속의 표정을 무덤덤하게 바꾸고 아무리 눈을 가늘게 떠서 표정을 바꾸어 본다 해도, 아무리 근육을 몸에 붙인다 해도 얼굴 모습을 바꿀 수는 없다. 또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길고 짙은 두 눈썹과 그 사이에 깊게 파인 주름살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 그건 현재의 내 힘으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머니를 기억해서 말살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들의 유전자를 쫓아낼 수는 없다. 만일 그것을 쫓아내고 싶다면 나 자신을 내 안에서 추방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언이 있다. 그것은 장치로서 내 안에 묻혀 있다. 그것은 장치로서 내 안에 묻혀 있다. 나는 불을 끄고 욕실에서 나온다. 집안에는 무겁고 축축한 침묵이 감돌고 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속삭임이고 죽은 사람들의 숨결이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멈춰서서 심호흡을 한다. 시계바늘은 오후 3시를 지나 있다. 그 2개의 바늘은 무척 쌀쌀해 보인다. 그들은 중립적인 척하면서 내 편에 서 있지 않다. 이제 슬슬 이곳을 떠날 시간이다. 나는 소형 배낭을 집어들고 어깨에 맨다. 몇 번이고 시험 삼아 어깨에 메어본 것이었는데도 배낭은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진다. 내가 갈 목적지는 시코쿠로 정해두었다. 시코쿠가 아니면 안 될 이유 같은 건 없다. 그렇지만 지도책을 보고 있으면 왜 그런지 시코쿠가 내가 가야 할 고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몇 번을 봐도, 아니 볼 때마다 점점 더 강하게 그곳은 나를 끌어당긴다. 도쿄보다 훨씬 남쪽에 있고 바다가 중간에 있어 본토와 떨어져 있으며 기후도 따뜻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장이고 그곳에는 단 한 사람이 아는 사람도 단 한 사람의 친척도 없다.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 내 행방을 찾는 이가 있다고 해도 시코쿠로 눈을 돌릴 가능성은 없다. 창고에서 예약해 놓은 버스표를 받아들고 야간 버스에 몸을 실른다. 이것이 다카마스까지 가는 가장 싼 교통편이다. 일만 해나고 조금 더 받는다. 아무도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이도 안 묻는다. 얼굴을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차장도 사무적으로 검표를 할 뿐이다. 버스 승객은 정원의 3분의 1 정도밖에 타지 않았다. 대부분의 승객이 나처럼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어서 버스 안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요하다. 다카마스까지는 퍽 긴 여정이다. 시간표에 의하면 대충 10시간 정도나 걸리고 내일 새벽에나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나에겐 시간이라면 그야말로 얼마든지 있다. 밤 8시가 지나서 버스가 터미널을 출발하자 나는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그대로 잠들어 버린다. 일단 좌석에 몸을 파묻고 나자 마치 전지가 다 다른 것처럼 의식이 흐려져 간다. 한밤중에 갑자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나는 이따금 잠에서 깨어 싸구려 커튼 사이로 밤의 고속도로 풍경을 바라본다. 빗방울이 소리를 내면서 세차게 차창을 두드리고 도르를 따라 늘어선 가로등 불빛을 흐려놓고 있다. 가로등은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세 개에 붙여진 눈금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새 불빛이 가까이 다가오고 다음 순간에는 이미 낡은 빛이 되어 등 뒤로 사라진다. 문득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마치 앞으로 떠밀린 것처럼 나의 15번째 생일이 찾아온다. 생일 축하한다 라고 까마귀 소년이 말한다. 고마워 하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예언은 그림자가 되어 아직 나에게 달라붙어 있다.
내 주위를 둘러싼 벽이 아직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나는 확인한다. 나는 유리창에 커튼을 치고 다시 잠든다.